이 모자, 저희 할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65년 전 피랑길에서 남편과 아이를 잃었습니다. 죽었다고 들었어요. 둘 다요. 낡은 손뜨개 모자 하나. 왜 버리지 못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어떻게 이걸 알아본 걸까요? 순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이 65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첫날이라는 것을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65년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비 오는 밤 누군가가 제 손을 놓치는 꿈이었어요. 깨고 나면 손바닥이 텅 비어 있었고 베개는 늘 젖어 있었죠. 그런데 그날 성당에서 만난 젊은 의사가 제 가방 속 낡은 모자를 알아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65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손을 뻗어도 닿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었죠. 제 이름은 정순자, 올해 85입니다. 대학병원 산부인과 명의로 평생을 살았고 은퇴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낡은 목줄을 손에 감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성당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어요. 그 길을 걸으며 저는 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 천국에서 편히 쉬게 해주세요. 남편과 아이, 65년 전에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피랑길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 그들은 사라졌어요.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둘 다 죽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의사가 되었고 수천 명의 아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 아기는 단 한 번 안아보고 놓쳐버렸죠. 새벽 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에 저 혼자였어요. 식탁에는 의자가 4개 있지만 앉는 건 늘 한 자리뿐입니다.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밥그릇 하나. 혼자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가 필요해서였어요.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외로움은 그대로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성당 무료 진료소로 향했습니다. 은퇴 후 10년간 저는 그곳에서 봉사를 해왔어요. 가난한 엄마들의 배를 만지고 태동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건강해요. 예쁜 아기 낳을 거예요.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엄마들은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나가고 나면 저는 혼자 남아 눈을 감았습니다. 65년 전 제 배 위에 올려졌던 갓난아기가 떠올랐거든요. 제 가방 안에는 항상 손뜨개 모자가 들어 있습니다. 노란색 털실로 뜬 토끼귀 달린 아기 모자였어요. 65년 된 모자는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었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꺼내 만지다가 왜 만지는지도 모르고 다시 넣곤 했어요. 제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임산부 몇 명을 진료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때 진료소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봉사 왔습니다. 내과 전공의 박한결입니다. 32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왠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매가,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봉사 시간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제 가방이 열리면서 모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결이라는 청년이 재빨리 주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멈췄습니다. 모자를 든 채로 굳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냥 낡은 모자일 뿐인데 왜 저렇게 굳어 있는 걸까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거.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지만 한결은 황급히 말을 바꿨어요. 아니에요. 비슷해 보여서요. 죄송합니다. 그가 모자를 제 손에 쥐어주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거랑 똑같다고요? 65년간 이 모자를 알아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것과 똑같은 모자가 또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 모자를 제 손으로 직접 떴습니다. 아기한테 씌워주려고, 우리 아기한테 씌워주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모자를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65년 전 젊은 제가 떠올랐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노란 털실로 모자를 뜨고 있던 20살의 저. 토끼 귀처럼 생겼다고 웃던 남편. 우리 아기한테 딱이라고 좋아하던 그 목소리. 모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설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6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람들이 혹시라도 살아있다면, 그 청년의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제가 찾던 사람이라면, 저는 모자를 가슴에 꼭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그 한마디를 곱씹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그 말 한마디가 제 65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청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희 할아버지 거랑 똑같은데요? 그 한마디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겨우 눈을 붙인 건 새벽 4시쯤이었을 거예요. 알람 소리에 번쩍 눈을 떴을 때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꼬리도 축 처져 있었죠.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기대하는 거지? 85년을 살았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을 품는단 말인가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65년 전에 끝난 일이에요. 그런데도 가슴 한구석이 자꾸 뛰었습니다. 어젯밤 그 청년의 떨리던 손이, 굳어버린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늘은 성당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신부님을 만나야겠다고요. 김요셉 신부님은 30년간 이 성당을 지켜온 분이셨습니다. 제 고해성사를 수없이 들어주셨고 제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부님밖에 없었습니다. 성당에 도착했을 때 아침 미사가 막 끝난 참이었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성당 안은 고요해졌어요.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아 잠시 기도를 올렸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순자 자매님? 뒤에서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신부님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62살의 신부님은 언제나 차분하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맑았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신부님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어요. 신부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진료소에서요. 젊은 의사 선생님이 봉사를 왔는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 그 청년이 모자를 집어들고 굳어버렸던 것, 그리고 그가 했던 그 말까지요. 할아버지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 모자요. 저는 가방에서 모자를 꺼냈습니다. 노란색 털실로 뜬 토끼귀 달린 아기 모자.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었지만 65년간 제 곁을 떠나지 않았던 물건이었어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털실을 손끝으로 어루만지시더니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이걸 직접 뜨신 건가요? 네, 제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한테 씌워주려고요. 우리 아기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65년간 눌러왔던 감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신부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순자 자매님.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6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신부님, 저 65년 전에 남편과 아이를 잃었어요. 신부님의 표정이 진지해지셨습니다. 전쟁 직후 피랑길에서요. 제가 열병으로 쓰러졌을 때 깨어나 보니 남편도 아기도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죽었다고 들었어요. 둘 다 죽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65년을 살았습니다. 신부님이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성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우리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했다고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거랑 똑같다고요. 이 모자요. 저는 모자를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털실이 손끝에 닿았어요. 이건 제가 직접 뜬 거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모자인데 어떻게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신부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더니 눈을 반짝이셨어요. 그 청년, 박한결이라고 했죠? 네, 그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놀라서 신부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알아요. 가끔 미사에 오거든요. 신부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에요. 대학병원 레지던트라고 들었어요. 내과 전공이라던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이 그를 안다고요? 그러면 그의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실까요? 그 청년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가 좀 있으시다던데 그래도 손자가 극진히 모신다고 하더군요. 매주 빠짐없이 면회를 간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요양원, 그리고 똑같은 모자.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만약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죠? 그냥 우연의 일치라면요? 순자 자매님, 신부님이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할아버지를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희망이 뒤엉켜서 뭐가 뭔지 모르겠었습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5년을 기다렸는데 또 실망하면
저 이제 감당 못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신부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그래도 후회하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65년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남편을 찾지 못했다는 자책감,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저만 알아요. 더 이상 후회를 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희망이 무너지면 이번에는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느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신부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65년 동안 그 모자를 버리지 않으신 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걸 알아본 것도요. 저는 모자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낡은 털실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65년간 이 모자를 왜 버리지 못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조금 덜 허전했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부님, 요양원이 어디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 청년한테요. 성당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빠르고 조금 가벼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번엔 제발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신부님이셨어요. 순자 자매님, 연락이 됐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요양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청년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65년 만에 제가 찾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모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야. 6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들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평소에는 아무 옷이나 집어들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65년 만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손이 옷걸이 위를 더듬었습니다. 검은색은 너무 어둡고 흰색은 너무 밋밋하고 결국 깔끔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단정해 보이면서도 너무 튀지 않는 색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습니다.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핀으로 고정하려는데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85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있었던가요?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학회에서 발표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모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분명히 넣었는데도 자꾸 손이 갔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시계를 봤어요. 약속 시간까지 2시간이나 남았는데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에게 요양원 주소를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번갈아가며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시소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차서 가방 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층짜리 흰색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정원에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간호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분들도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입구 앞에 한결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도 그의 모습이 보였어요. 흰 가운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는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애써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한결이 깎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의 표정이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이틀 전 진료소에서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랐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하얀 벽, 하얀 바닥, 가끔 스쳐 지나가는 간호사들. 제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심장 소리도 점점 빨라졌습니다. 한결이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냐고 묻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은 척했어요. 이 복도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한결이 한방 앞에서 멈췄어요. 304호.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한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이 보였어요. 창가에 휠체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에 한 노인이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마른 체구,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뒷모습이었어요. 당연하죠. 65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때는 22살 청년이었을 테고 지금은 87세 노인이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쿵쿵쿵. 심장이 갈비뼈를 때리는 것 같았어요. 한결이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시간이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었어요.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볼은 움푹 꺼져 있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치매가 있다고 했으니 초점이 흐린 건 당연할 거예요. 하지만 그 눈이 저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저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낯선데 낯설지 않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딘가 익숙한,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쳤어요.
저는 방 안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움직였어요. 한 발, 또 한 발. 창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저를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흰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을. 한결이 움직였습니다. 그가 제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모자를 꺼냈어요. 노란색 손뜨개 모자. 그리고 방 한쪽 서랍을 열더니 거기서 똑같은 모자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두 개의 모자가 한결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노란색 털실, 토끼 귀 모양, 낡은 보풀까지. 색이 바랜 정도도 비슷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모자가 두 개였어요. 한결이 두 모자를 침대 위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창호의 눈이 그 모자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흐릿했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모자를 만졌어요. 떨리는 손끝이 낡은 털실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를 다시 올려다봤어요. 저도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모자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제가 65년 전에 뜬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기한테 씌워주려고요. 우리 아기한테. 창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저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결이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창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너머로 젊은 날의 그가 겹쳐 보이는 것 같았어요. 환영일 수도 있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얼굴이니까요. 하지만 가슴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혹시 제 입에서 떨리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호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6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움과 아픔과 기다림이 모두 담긴 눈이었어요. 방 안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모자가 그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노란색 털실이 마치 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5년 전 이 모자를 뜰 때 저는 행복했습니다. 남편 옆에 앉아 뱃속 아기를 생각하며 한 코 한 코 떴어요. 그때의 행복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두 조각으로 나뉘어 65년을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것처럼요.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모자를 손에 쥐었습니다. 낡은 털실이 그의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로 흐릿했던 눈동자에 선명한 빛이 스쳤어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모자를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봤어요. 노란 털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어요.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그것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창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소. 목소리가 아득했어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65년 전 그곳을요.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지났는데 피란민들이 아직도 떠돌아다닐 때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어요. 1960년 전쟁은 끝났지만 혼란은 계속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전국을 떠돌았어요. 전염병이 돌았고 굶주림이 있었고 죽음이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어요. 20살의 새댁으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창호의 눈앞에 과거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모자를 꽉 움켜쥐었어요.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증거인 것처럼,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였어요. 한 달도 안 됐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 모자를 뜨고 있었소. 아기한테 씌워주겠다고.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 모자, 아기. 그 단어들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저도 기억했습니다. 젊은 제가 노란 털실을 들고 바늘을 움직이던 그때를요. 남편 옆에 앉아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떴어요. 토끼 귀처럼 생겼다고 웃었던 그 순간을요. 창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쓰러졌소. 그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뺨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열이 너무 높았어요.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거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전염병, 열, 쓰러짐. 그 단어들이 제 기억 속 조각들과 맞물렸어요. 저도 열에 들떠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빙빙 돌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물을 구하러 갔소. 아내 열을 식히려고.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통스러운 기억을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의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계속했습니다. 아기는 아내 품에 두고 빨리 다녀오겠다고. 그가 눈을 감았어요. 눈꺼풀 위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저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모자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없었소.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갈라졌지만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죽은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죽은 것 같아서 다른 데로 옮겼다고.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옮겨버렸던 거예요. 다른 곳으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제 기억 속 그날이 떠올랐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막 아니었습니다. 주위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남편도 아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죽었대요. 둘 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울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죽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65년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창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내가 데려왔소. 그의 눈물이 모자 위로 떨어졌어요. 노란 털실이 젖어들었습니다. 아내를 찾으려 했지만 어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피란민 수용소를 다 뒤졌소. 병원도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어요. 창호와 똑같이요. 결국 아기만 안고 부산으로 내려왔소. 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어요. 65년간 짊어져 온 죄책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두고 도망친 남자, 아내를 찾지 못한 남자, 그 죄책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저도 알았습니다. 똑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으니까요. 아이를 지키지 못한 여자, 남편을 찾지 못한 여자, 저도 그 죄책감에 짓눌려 65년을 살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죄인 것 같았습니다. 웃는 것도 행복해하는 것도 죄인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창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죽었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아기가.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깨어났을 때 남편도 아기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둘 다 죽었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둘의 울음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에서 새가 울었지만 그 소리조차 멀게 느껴졌습니다. 오직 이 방 안에 두 사람의 슬픔만 가득했어요.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둘 다 죽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 있었어요. 서로가 죽은 줄 알고 65년을 따로 살았습니다. 각자의 고통 속에서 각자의 죄책감을 안고 각자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방 안에 마주 앉아 있습니다. 창호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흐릿했던 눈동자에 선명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치매가 잠시 물러난 것 같았어요. 그가 떨리는 손을 뻗어 제 얼굴을 향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제 뺨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이 내 순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저도 같은 감정이었습니다. 희망이 너무 커서 무서웠어요.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착각이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 순자예요. 정순자. 창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65년간 쌓아온 슬픔이, 그리움이,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창호가 얼굴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순자야.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65년 만에 처음 듣는 그 호칭,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 사람이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요. 저는 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어요. 떨리는 손과 손이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6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한결이 문가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노인이 손을 맞잡고 우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두 개의 모자가 그 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노란색 털실이 금빛처럼 반짝였습니다. 65년 전 젊은 아내가 뜬 모자. 그리고 65년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기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었어요. 작은 불씨가 아니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었어요. 제 가슴 안에서 6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호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울던 그 사람이 갑자기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창호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명했던 눈동자가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어요. 치매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요. 아니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제 이름을 부르며 울던 사람이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내 아내는 죽었소. 확실히 죽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저 살아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치매가 다시 그를 집어삼킨 것 같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장소가 어디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65년 전 그날의 기억은 흐릿했습니다. 열에 들떠 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강원도 어딘가였어요. 산골이었어요. 창호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충청도였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소가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곳과 그가 기억하는 곳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창호의 눈빛이 점점 더 흐려졌습니다. 그가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내 아들 이름이 뭐였지? 한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영호예요, 할아버지. 창호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들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가 그의 기억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방금 전 저를 알아보던 순간도 어쩌면 일시적인 착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확신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빼앗아서. 한결이 제 팔을 잡았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할아버지가 요즘 기억이 오락가락하셔서요. 조금만 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희망이 무너지는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그의 기억도 불확실하고 제가 착각한 게 분명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한 거예요. 저는 한결의 손을 뿌리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비틀거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인지 어지러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65년 만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란색 털실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이 모자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똑같은 모자가 있다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슷한 모자였을 뿐이에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벤치에 앉아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모자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베개가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줄 몰랐어요. 65년간 쌓아온 그리움이 오늘 하루 만에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고통은 처음부터 희망이 없는 것보다 더 컸어요. 내가 뭘 기대했던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85년 살았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희망이야. 자책이 밀려왔어요.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65년 전에 끝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의사의 말 한마디에 흔들려 버렸어요. 바보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물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이 희부옇게 밝아올 때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신부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신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자매님, 이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잠긴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부님,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신부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창호가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가 갑자기 아니라고 했다는 것. 기억하는 장소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가 치매 때문에 기억이 오락가락한다는 것. 장소도 다르고 그분 기억도 달라서요. 제가 잘못 찾은 거예요. 신부님이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길게 느껴졌어요. 신부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였다고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순자 자매님, 혹시 세례 기록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세례 기록이요? 네. 아기 세례 증명서 같은 거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세례 증명서, 그게 있었던가요? 65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기록이 있으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날짜, 장소, 이름, 다 적혀 있을 테니까요. 신부님의 말씀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책장으로 달려갔어요. 오래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책장 사이사이에 오래된 것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 편지, 그리고 손가락에 뭔가가 닿았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반으로 찢긴 누런 종이. 세례 증명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쪽만 남은 세례 증명서. 65년 전 남편과 반씩 나눠 가졌던 것이었어요.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자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 반쪽을 성경책 사이에 넣어두었고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6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신부님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례 증명서 반쪽이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부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반쪽이 맞물리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저는 손에 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반으로 찢긴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했어요. 이것과 맞물리는 반쪽이 창호에게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것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신부님이 성당 지하 창고로 내려가셨습니다.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상자째로 쌓여 있었어요. 신부님이 손전등을 비추며 상자들을 살폈습니다.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연도별로 정리된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신부님이 1960년이라고 적힌 상자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누렇게 변한 서류들이 나왔어요. 세례 기록부, 혼인 기록부, 그리고 피란민 관련 서류들. 신부님이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셨습니다. 종이가 너무 오래되어 바스락거렸어요.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신부님의 손가락이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어요. 그분이 서류를 들어 올려 손전등 빛에 비춰보셨습니다. 피란민 수용소 명단이었어요. 1960년 부산 지역 수용소에 등록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이름들을 훑어 내려가셨습니다. 정순자, 정순자. 그분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정순자 여 20살 1960년 1월 입소.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용소 이름이 달랐어요. 제가 기억하는 곳과 다른 수용소였습니다. 신부님이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또 다른 수용소 명단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박창호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박창호, 남 22살, 1960년 1월 입소. 그런데 이 수용소도 제가 있던 곳과 달랐습니다. 신부님이 두 서류를 나란히 놓으셨습니다. 두 분이 다른 수용소로 갔던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다른 수용소? 그래서 장소 기억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제가 깨어난 곳을 기억하고 창호는 자신이 간 곳을 기억했던 겁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가 죽은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그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6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열에 들떠 의식이 흐릿했던 그때, 피란민 행렬 속에서 쓰러졌을 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쓰러졌을 때 창호는 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피란민들이 저를 봤을 거예요.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죠. 열이 너무 높아서 축 늘어져 있었을 테니까요. 그들은 저를 죽은 줄 알았습니다. 시신 처리반으로 옮겼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수용소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낯선 천막 아니었어요. 주위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어요. 남편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에 당신 가족은 없다고, 당신은 혼자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어요. 죽었대요. 둘 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을 울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죽고 싶었어요. 아기를 잃은 엄마가, 남편을 잃은 아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창호도 같은 고통을 겪었을 거예요. 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아내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어디 갔냐고. 죽은 것 같아서 옮겼다고 들었을 거예요. 그는 무릎이 꺾여 쓰러졌을 겁니다. 아내를 찾으러 다녔겠죠. 하지만 어디로 옮겨졌는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결국 아기만 안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65년 동안 저는 남편과 아기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창호는 아내가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각자의 고통 속에서 각자의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죽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찾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성당 지하 창고에 서서 울었어요. 65년간의 오해가, 엇갈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밝혀지다니. 만약 그때 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만약 창호가 물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만약 누군가가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다면,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어요. 65년은 이미 흘러갔습니다. 젊은 부부는 늙은 노인이 되었고 갓난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영호. 제가 낳고 한 번밖에 안아보지 못한 아기. 그 아이가 60년을 살다가 5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아이를 키우지 못했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도 첫마디를 할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옆에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아플 때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요.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만나지 못한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했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이 제 어깨를 감싸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함께 계셔주셨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65년간 쌓인 슬픔을 다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야 겨우 눈물을 멈췄습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서류 한 장을 내미셨어요. 세례 기록부였습니다. 1960년 1월 15일 박영호, 세례명 바오로. 제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갓난아기였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와 창우가 함께 안고 성당에 갔었어요.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매님이 가진 세례 증명서 반쪽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반쪽짜리 종이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세례 증명서, 반으로 찢긴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했어요. 신부님이 그것을 받아 세례 기록부와 대조하셨습니다. 박영호, 1960년 1월 15일. 같은 이름, 같은 날짜. 신부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이 반쪽과 맞물리는 다른 반쪽이 그분에게 있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창호에게 나머지 반쪽이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부였다는 증거. 65년의 엇갈림을 풀어줄 열쇠.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포기하려 했는데 다시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창호의 지갑 속에 나머지 반쪽이 있는지. 저는 손에 쥔 세례 증명서를 바라봤습니다. 65년 전 이것을 반으로 찢어 나눠 가졌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자고 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부적은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대신 65년 후 다시 만나게 해주려는 걸까요? 신부님이 전화기를 드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신부님이 한결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리고 한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 지갑에 혹시 오래된 종이가 있느냐고. 세례 증명서 같은 것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있다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 낡은 종이가 있다고요.
반으로 찢긴 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반으로 찢긴 종이. 제가 가진 것과 똑같았습니다. 신부님이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때요. 반쪽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 있었습니다. 창호에게도 반쪽이 있었어요. 65년 전에 나눠 가졌던 그 세례 증명서가 아직도 그의 지갑 속에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한결이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손에 낡은 지갑이 들려 있었어요. 갈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어요.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어요. 지갑 깊숙한 곳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였어요. 반으로 접혀 있었고 가장자리가 들쭉날쭉했습니다. 찢긴 자국이었어요. 한결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세례 증명서 반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반쪽을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신부님이 테이블을 가리키셨어요. 저는 제 반쪽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결도 창호의 반쪽을 그 옆에 내려놓았어요. 두 조각의 종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신부님이 조심스럽게 두 종이를 가까이 가져가셨어요. 찢긴 가장자리를 맞춰보셨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조각이 맞물렸습니다. 완벽하게요. 들쭉날쭉한 가장자리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65년 전에 찢어졌던 종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두 조각이 맞물린 세례 증명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거기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호, 1960년 1월 15일, 세례명 바오로. 같은 날짜, 같은 성당, 같은 아이.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신부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이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65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 있었어요. 제 남편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저와 같은 도시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었어요. 한결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단순히 감동해서 우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창호, 제 남편, 살아있는 제 남편, 그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요. 이번에는 그가 저를 밀어내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신부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자 자매님, 다시 요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신부님이 저를 부축해 의자에 앉혀주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가세요. 이 상태로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맞았어요. 진정해야 했습니다. 창호 앞에 가서 또 울기만 하면 안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이라고, 65년 전에 헤어진 제 남편이라고, 이 세례 증명서가 그 증거라고요. 한결이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을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조금씩 정신이 돌아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세례 증명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두 조각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것을 보니 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요양원까지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젊은 의사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우는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를 위해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비밀을요. 그가 왜 그토록 복잡한 표정을 지었는지를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일이었어요. 지금은 오직 창호만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만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걸을 수 있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세례 증명서 두 조각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모자도 확인했어요. 노란색 손뜨개 모자. 65년 전에 뜬 그 모자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성당 문 앞에서 신부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울 시간은 나중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야 했어요. 65년을 기다린 재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어요. 한결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들, 사람들, 가로수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창호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흐릿했다가 선명해지던 눈동자, 제 이름을 부르던 떨리는 목소리. 곧 그를 다시 만날 거예요. 이번에는 증거를 들고요. 이번에는 그가 저를 밀어내지 못할 거예요. 세례 증명서 두 조각이 맞물렸으니까요. 우리가 부부라는 걸 증명하니까요. 차가 요양원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65년 만의 재회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결이 차에서 내려 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도 내렸어요. 요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3층 어딘가에 창호가 있었어요. 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저를 기다리는 줄은 모르겠지만요.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65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만나야 했어요. 제 남편을요. 제 가족을요. 요양원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결이 앞서 걸었고 저는 뒤따랐어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제 심장 소리와 섞여 들렸어요.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세례 증명서 두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65년의 진실을 담은 증거가요.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4호 앞에서 한결이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창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카락, 굽은 어깨. 며칠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결이 문을 밀었어요. 방 안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 며칠 전처럼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이 차가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세례 증명서 2조각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2조각을 맞춰 창호 앞에 내밀었어요. 완벽하게 맞물린 세례 증명서가 그의 눈앞에 놓였습니다. 창호의 눈동자가 그 종이를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어요. 무슨 종이인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흐릿했던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종이를 만졌어요. 누렇게 변한 세례 증명서, 찢긴 자국이 맞물린 곳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였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가 기억해낼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5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눈썹, 떨리는 입술. 갑자기 창호가 움직였습니다. 그가 옆에 있는 서랍을 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이었어요. 한결이 가져갔던 그 지갑이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창호가 지갑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접힌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흑백 사진.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고 색도 많이 바랬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모습은 선명했습니다. 젊은 부부와 갓난아기. 여자는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었고 남자는 그 옆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영호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관에서 2장을 인화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는 창호가 가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가방을 열었어요. 지갑 깊숙한 곳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2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았어요. 같은 구도, 같은 표정, 같은 흑백 톤. 65년 전에 찍은 사진이 2장 모두 여기 있었습니다. 창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치매의 안개가 걷히듯 그의 눈빛이 선명해졌어요. 사진 속 젊은 여자와 눈앞의 할머니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순자, 순자야.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65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제가 찾던 목소리라는 것을요. 저는 창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 순자예요. 당신 아내예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창호가 2 손으로 제 얼굴을 감쌌어요. 주름진 손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에 젖은 손이었어요. 그의 손끝이 제 눈가를, 코를, 입술을 훑쳤습니다. 마치 정말 제가 맞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여보, 살아있었구나. 창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65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떨리는 팔로 저를 꽉 안았습니다. 65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저도 그를 안았어요. 마른 어깨가 손에 잡혔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은 가느다란 몸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이 따뜻했어요. 65년을 그리워했던 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창호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안고 우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살이 조금 기울었을 때 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것 없어요. 하지만 창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널 두고 도망쳤어. 널 찾지 못했어. 65년 동안 널 죽은 줄 알고.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죄책감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65년간 짊어져 온 무게가 느껴졌어요. 저도 같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남편을 찾지 못한 자책감. 저는 창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쓰러져서 내 탓이에요. 우리 둘 다 울었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시대가, 그 전쟁이, 그 혼란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였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잔인한 운명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65년 만에요.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어요. 살아있을 때 만났습니다. 저는 창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문가에서 한결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노인이 손을 맞잡고 우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한결씨. 당신 덕분이에요. 한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호도 고개를 들어 손자를 바라봤어요. 한결의 눈에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숨겨왔던 무언가, 말하지 못했던 무언가. 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한결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이 나왔어요. 누렇게 변한 종이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번 펼쳐보고 다시 접은 흔적이었습니다. 한결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결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글씨가 흐려서 잘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결아,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결의 아빠. 창호의 아들. 제가 낳고 한 번밖에 안아보지 못한 아기. 영호. 한결이 계속 읽었습니다. 내 할머니를 찾아드리지 못하고 가게 됐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할머니.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영호가 저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죽기 전까지 엄마를 찾으려 했던 거예요. 저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아빠 대신 할머니를 찾아드려라. 한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분이다. 꼭 찾아서
두 분을 만나게 해드려라.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한결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였어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그가 무릎을 꿇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영호, 제 아들. 60년을 살다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아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엄마를 찾아달라고. 할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신 분이라고.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영호를 한 번도 키우지 못했습니다. 첫걸음을 뗄 때도, 학교에 갈 때도, 결혼할 때도 곁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엄마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한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 알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뭘 알고 있었다는 걸까요? 한결이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선생님이 제 할머니라는 거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있었다고요? 한결이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 전부터 찾았어요. 아버지 유언대로요. 그가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영호가 돌아가신 후 그 유언장을 발견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대요. 60년 전 일을 어떻게 찾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피란민 기록을 뒤졌어요. 병원 기록, 호적 기록, 세례 기록.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대요. 3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성당의 세례 기록에서 단서를 찾았대요. 1960년 1월 15일 박영호, 세례명 바오로. 그리고 부모 이름 박창호, 정순자.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계속 말했어요. 성당 기록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갔대요. 그러다가 이 성당에서 봉사하시는 정순자라는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나이도 맞았고 이름도 맞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저를 자연스럽게 만나려고요. 갑자기 찾아가면 충격받으실까 봐요. 천천히 접근하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진료소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제 모자를 보게 된 거예요. 모자를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거랑 똑같았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이분이 정말 제 할머니라는 걸요. 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결이 성당에 나타난 것도, 진료소에서 봉사한 것도, 모자를 알아본 것도 다 계획된 거였어요. 아니, 계획이라기보다는 노력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요.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결이 고개를 저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말씀드리면 충격받으실까 봐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갔던 거예요. 신부님을 통해 연결되게 하고 요양원에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자연스럽게 진실을 알아가시도록 유도한 거예요. 저는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3년 동안 저를 찾았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고요.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을 이뤄드리려고요. 29에 시작해서 32이 될 때까지 병원 일하면서 레지던트 생활하면서 틈틈이 저를 찾았어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결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손자였어요. 따뜻했습니다. 영호를 안아보지 못했지만 영호의 아들은 안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고마워, 한결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결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그도 3년간 혼자 짊어져 온 게 있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찾고 혼자 기다린 3년. 창호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한결이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한 발 한 발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 둘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65년 만에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요. 방 안에 우리의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서로를 놓지 않고 꼭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진 하늘. 영호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 엄마와 아빠가 다시 만난 걸요. 자기 아들이 그 재회를 이뤄낸 걸요. 영호야, 고마워.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아니, 소리내어 말했는지도 몰라요. 내 덕분에 아빠 만났어. 손자도 만났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널 못 키워서, 곁에 없어서. 창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영호야, 아빠도 미안하다. 엄마 못 찾아드려서. 한결이 우리 둘을 꽉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지금 행복해 하실 거예요. 두 분이 다시 만나셨으니까요. 우리 셋은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슬픔, 다시 만난 기쁨, 그리고 먼저 떠난 영호에 대한 그리움.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6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비록 영호는 없지만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영호가 남긴 선물이었어요. 마지막 선물. 창밖으로 노을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붉은빛이 주황빛으로, 주황빛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어요. 하루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65년의 이별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창호가 요양원을 퇴원했어요.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아파트에 두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텅 비어 보이던 집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창호가 먼저 일어납니다. 새벽 5시쯤이면 그가 눈을 떠요. 저도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65년간의 습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습니다. 손을 뻗으면 따뜻한 온기가 닿아요. 창호가 제 손을 잡아줍니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 성당에 갑니다. 새벽 미사를 드리고 돌아오면 아침 7시예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짓습니다. 65년 만에 남편에게 밥을 해주는 거예요. 쌀을 씻을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감격 때문이에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창호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65년 전 기억은 희미해요. 하지만 그때도 된장찌개를 끓여줬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자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어요. 계란말이도 부쳤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어요. 식탁 위에 반찬들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깍두기, 멸치볶음. 수저를 2벌 놓았어요. 밥그릇도 2개. 예전에는 혼자 앉던 식탁에 이제 두 사람이 앉습니다. 창호가 휠체어를 밀고 식탁으로 왔어요. 저는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창호가 밥상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눈을 감았어요.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숟가락을 들어 찌개 국물을 떠먹었어요. 천천히 씹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창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글썽이는 눈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당신 음식 맛이 그대로야.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65년이 지났는데 맛이 그대로라고요.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절의 맛을 창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기억나요? 신혼 때 맨날 이거 해줬는데.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과 손이 맞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일요일이 되면 한결이 찾아옵니다. 매주 빠짐없이요. 병원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일요일만큼은 꼭 옵니다. 현관문이 열리면 한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요. 손에는 항상 과일 바구니나 반찬거리가 들려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오늘도 한결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부엌으로 들어와 저를 안아줬어요.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29에 처음 만나 32이 된 손자.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에요.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와 창호 그리고 한결. 식탁 위에는 제가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갈비찜, 잡채, 시금치나물, 미역국.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손자에게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65년간 못해준 게 많으니까요. 저는 한결의 밥그릇에 고기를 얹어줬어요. 자꾸 얹어줬습니다. 한결이 웃으며 사양해도 계속 얹어줬어요. 배부르다고 해도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창호도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식탁 위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거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방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노란색 손뜨개 모자 2개였습니다. 65년 전에 뜬 모자들이에요. 색이 바래고 보풀이 일었지만 여전히 토끼 귀 모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자들을 한결에게 내밀었어요. 한결아, 이거 받아. 한결이 모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 아이한테 씌워줘.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대대로 물려줄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65년 전에 뜬 모자가 이제 다음 세대로 전해질 거예요. 제가 영호에게 씌워주지 못했던 모자를 영호의 손자가 물려받게 될 거예요. 끊어졌던 가족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창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창호의 손을 잡았어요. 한결이 우리 두 사람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세 세대의 손이 하나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손, 할아버지의 손, 손자의 손,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함께 포개졌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쏟아졌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봄이 왔습니다. 65년 만에 맞는 첫 봄이에요. 함께 맞는 첫 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5년을 기다렸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서 오늘을 맞이했어요. 남편을 다시 만났고 손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한결이 우리 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저와 창우가 동시에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손자. 예전에는 텅 비었던 이 집이 이제는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혼자였던 식탁에 세 사람이 앉아요. 적막했던 거실의 대화 소리가 울려요. 외로웠던 아침에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65년의 이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85년을 살았으니 많이 남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요. 창밖에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따스한 햇살이 우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결이 우리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65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비록 영혼은 없지만 그가 남긴 선물이 있었습니다. 한결이라는 소중한 손자가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영호야, 고마워.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이제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